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댓글창 무슨 일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숨어 계셨던 분들까지 이렇게 소환하는 이 댓글 이벤트 네. 자주 해야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평소보다 좀 더 반응이 빨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구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이벤트가 있을 때 굉장히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는 언제까지죠? 네. 14일 월요일까지 팟빵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응모가 되는 거고요. 추첨은 15일 날 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5분만 추첨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영업이라도 뛸까요? 뛰어서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더 앵벌이를 해와야겠다는 생각도 네.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겨주신 댓글들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정서, 감정의 동요, 그리고 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크게 공감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더더욱 감정의 동요를 많이 느끼시고, 이 감정이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보면서 이번 주 방송 주제를 선정한 거죠. 바꿨죠. 네.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소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 듯해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에 코로나 앵글이라는 단어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렬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막 휘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서나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처할 수 있을지, 소소하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소하게나마 중요한데, 네.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딱 코로나 상황에만 적용되는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단한 대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또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는 이 감정들을 나누면서 일종의 푸닥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살풀이.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긁어서 좀 작은 팁들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다 생각하면은 되게 견디기 힘들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너무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겪는 거다 이런 것들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그리고 속에 있는 걸 좀 꺼내면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자, 코로나 저희가 보니까 방송 감염병에 대처하는 법, 이런 방송을 3월 초에 했더라고요. 3월 1일인가? 저희 쉬기 전에.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 견뎌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깊어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대박사님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막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것만 같고, 진짜 너무 무서운 병처럼 느껴져서 그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 공포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분노가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감정은 이 일하는 엄마로서의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제가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교실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만 가는 것 같고
나만 우리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일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미안함, 죄책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 되게 하소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컸어요. 지금은 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제까지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은 못 하는 거. 뭐 커피숍도 못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나 막 이런 게 자꾸 바뀌고 이러면서 약간 다 불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이런 데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해요, 감정이. 네. 마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감정들 듣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우리한테 다 같이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또 인류가 다 극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극복될 거다 이런 좀 믿음을 긍정적이다. 그때 가졌고, 또 아시다시피 저는 좀 불확실성을 잘 맞아요. 견디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막 동요하거나 뭐 동요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동요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또 이것도 뭐, 방침이 바뀌는 것도 충분히 수용할 만했어요. 우리 모두한테 다 새로운 일이고, 정부나 뭐 방역기관이나 다 새로운 일이니까, 당연히 상황에 맞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뭐랄까,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자영업자라서 그런지 이 상황에서 되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특수 고용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취준생들 취업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겪는 일이니까 함께 견뎌보자고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고 제 내담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취약한 고리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우리 이 악물고 막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런 사태가 악화되는 걸 보면은 더 화가 나고 더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또 저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은 집단이 아닌 거죠.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고 오히려 솔직히는 제가 하는 일은 좀 편해진 측면도 있어요. 회의가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좀 수월해지고 강의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뭐 처음에 조금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간 관리나 이런 거에 유리한 면도 있고, 그런 와중에 좀 우울하고 뭐 힘들고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 그걸 표현하는 게 또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취약하고 더 많은 직격탄을 받고 생계가 완전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외출 좀 못한다고, 사람 좀 못 만난다고 이렇게 끙끙 앓는 게 되게 사치 같고, 이런 걸 표현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일상의 어떤 감정들을 더 꾹꾹 눌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또 조금 지금은 누구의 감정이 더 중요하거나 더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그쵸.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누구의 감정이나 어려움이 더 크고 중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도 소중한 거고, 자기한테는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 남의 큰 병보다 내 god불이 더 긴급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너무 뭐 죄책감을 갖거나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뭘까 이런 걸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크게 공감 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상실의 결과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직장을 상실했고, 늘 나오던 월급, 임금이 상실되었고, 또 우리가 사실 어떤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데 이게 루틴, 이 일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요. 관계가 상실됐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상실이라고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동기가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 특정 인물을 진짜로 상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상실은 그 대상이 딱 분명하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애도하고 추억하고 이런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한 상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고 상실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까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기도 어렵고요. 대상이 불분명하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우울 관련한 방송에서 우울이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우울한 감정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일종의 상실에 대한 반응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통계상으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늘었다고 해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목별로 진료비를 산출해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가 12.9%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통계가 지난 4월에 나온 건데요. 이때가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한 기사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거를 건강보험 그 질병 코드로 넣자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보편적인 어떤 질병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9%가 증가했다는 게 뭐 1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진료 과목들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67% 정도가 감소했고요. 이비인후과는 45.6%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진료과들에 비해서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진료과가 월등히 증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병원을 거의 오래 안 갔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이 줄기는 했대잖아요. 워낙에 청결과 이런 거 마스크 하니까. 끼고 다니니까 감기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걸려도 병원을 못 가고. 그렇죠. 좀 참고. 근데 이런 이제 왜 이렇게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많아졌나 살펴보니까, 그 주호소를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화하게 됨에 따라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 이런 게 주된 호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러한 이 주된 문제 때문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갖고 계셨던 어떤 불편함,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더 가중되고 더 불안해지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데 뭔가 다 일상이 무너지는 이런 게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들 달라질 수 없다. 근데 그 무기력이 우울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 보니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종의 신조어죠.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 이 용어가 자주 이제 언론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는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우울함을 블루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블루의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를 보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관련된 설문조사도 많이 있어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포스팅에 안내된 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69.2%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70%에 육박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면 너무너무 거의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 중에서 89.6%,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이게 좀 공감되시는 그런 설문일 것 같아요. 이게 증상 유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증상이 일자리 감소와 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 이 조사를 한 기관이 인크루트라는 기관이라서 아마 또 이런 비율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또 그 다음은 소득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우울,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 염려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가 결여돼서 오는 우울감, 그리고 마지막은 확진자로서의 우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고 막 이런 걸로 활동량이 인한 주니까. 그런 우울감, 이런 게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코로나 블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랜 시간 실내 활동으로 느끼게 되는 답답함이 있다.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다. 활동 제약이 계속되며 느끼게 되는 무력감.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이 막 생긴다.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총 8개 문항인데요. 어때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여섯 개? 마지막 2개 빼고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5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블루인 거죠. 그쵸, 인정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나도 코로나 블루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또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긴 있어요. 그냥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감정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뭔가 이렇게 땅땅땅 라벨링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나는 우울이야 이렇게 또 다운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요. 뭐랄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최근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경험했어요. 지지난 주말인가 2주 전에 주말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막 몸살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은 다행히 없었어요. 근데 그때 1박 2일을 거의 잠만 잤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러면서 이거 코로나 아닌가? 혹시 코로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그래서 내가 격리해서 있어야 되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또 열을 재보니까 열은 없고 맞아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뭔가 이게 내가 누구를 접촉한 것도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이 될 때 그렇다고 무턱대고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막 그런 불안들이 막 있잖아요. 그쵸. 저는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저는 최근에 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고열이 있었어요. 근데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콧구멍 이렇게 깊게 쑤시는 그 검사를 당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파요? 이게 짜릿해요. 이게 콧구멍에 기를 파헤치는 느낌? 내 구멍이 여기까지 있구나. 이거를 탐색하는 그런 느낌인데, 뭐랄까, 순간적으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관도 없는 검사를 받아야 되네? 이런 순간적인 짜증이 있었지만, 검사를 하고, 격리실? 음압 격리실에 제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동안은 모든 신경이 원래 아팠던 거는 안중에도 없고 코로나 음성이어야 될 텐데 그것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양성일 의심할 그런 게 없는데도 내가 양성이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해야 되지? 그래서 그 응급실 가기 전에 제가 막 언님이랑 녹음했었거든요. 마거 언니한테 연락하면 그 내담자들 또 어떡하고 막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그 네거티브 음성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기 전까지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고
음성이라는 문자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 나은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이 병에 대한 두려움, 그 파생될 결과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너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 아까 설문조사 증상 중에서 건강염려증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랑 또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건강염려증이라는 거는 자기 몸의 상태나 증상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그마한 증상도 엄청 심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고 그냥 확신해버리고 되게 두려워하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 이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반전문가 수준이에요. 막 의학 정보 다 탐색하고 집착하고 막 기침만 해도 무슨 암 검색해보고 막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조금만 열만 나도 나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인가 봐, 코로나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염려증의 한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일종의 상상 코로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난 이미 걸렸던 것 같아. 맞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미 걸려서 항체가 형성됐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다들 자신이 코로나였다 혹은 코로나다라고 믿게 되는 네. 그런 증상이 있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코로나 의심으로 몇 번 약속을 좀 취소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건강염려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코로나인 것 같아, 너무 두려워,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막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 나는 건강염려증이구나 꽝꽝꽝 이러시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요. 또 이게 장단이 있어요. 너무 건강 염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아무래도 상관없어. 걸려도 뭐 상관없어. 뭐 이러면서. 건강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주변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또 모든 측면이 다 장단점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주변에 아마 얘기해 보시면 다들 그러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떤 정서적인 영향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게 영향이 정서적인 반응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네.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를 장기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특히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좀 너무 겁주는 것 같기도 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삶의 패턴이 너무 급격히 바뀌었고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일종의 비통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이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외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낯선 타인하고 마주치는 걸 극도로 막 경계한다거나 이런 식의 증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이제 다 나으셔서 퇴원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외출하기가 두렵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기를 또 경계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그런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서 PTSD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좀 와닿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광장공포증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밖은 위험해.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집에만 있는 상황을 답답해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집 안에 있는 안전함이나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가면은 거기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큰 집이 잘 팔린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인테리어 업체들이 특수를 요즘에 누리고 가구 업체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저도. 있는데 이 소파 좀 맞아. 바꿔볼까? TV 이런 거.
TV 더 크게 보고 영화관 못 가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의 변화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계속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울증은 당연히 많아지는데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외로움을 손쉽게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물질 남용 문제가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더 심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또 어린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게 그냥 학교를 못 가서 학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학대당하거나 방치당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피신하는 건데 집에서 그 상황에 그 위험한 상황에 더 노출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도 출근을 못하니까 다 같이 집에 갇혀 있는 셈이니까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또 오늘 본 기사인데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1학기가 지났는데 원래 초등학교 1학년생은 1학기 지나면 한글 다 떼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를 못 오다 보니까 한글을 못 뗀 애들이 되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이게 학력 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격차가 일어나는 것처럼 학력 격차도 이게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예측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해서 영양 격차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면 급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오면. 근데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급식을 못 먹게 되니까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아이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너무 그런 네.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급식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잠깐이라도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지금 자원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재벌 총수는 피해가고 취약계층한테만 걸리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은 차별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고 취약한 고리를 더 꿰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참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또 비슷하게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10살에서 24살 정도 이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이 시기에 뇌 발달을 위해서는요. 대면 상호작용이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이후에 인지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이 접촉을 통해서 배우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한되니까요.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접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한답니다. 근데 온라인이라는 게 좀 걸러지지 않은 정보 혹은 극단적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거기에 노출됐을 때는 또 그만큼의 부작용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동?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지금 요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은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인관계 패턴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참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 함께 또 뭔가 정책을 만들고 도와주고 노력하는 거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전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이 우리의 의사결정이나 일반적인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요. 한 실험에서 어떤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실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성하면 찬성의 투표를 하고 반대하면 반대의 투표를 넣고 그런데 또 뭔가 한 가지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한테는 질병에 민감하게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팠던 경험을 얘기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아팠던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점화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질병에 좀 민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 집단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한테 이 찬반에다가 투표를 해라라고 했을 때 질병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미 투표를 많이 한 곳에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조를 많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호불호를 물었을 때 건강에 이렇게 민감해진 질병 얘기를 많이 해서 건강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보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반적으로 좀 규범이나 또는 관습, 권위 이런 거에 더 순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건강과 질병에 민감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위험할 때는 그러니까 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어떤 권위자, 힘 있는 사람이나 좀 어떤 사회적 규범? 이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순응하고 이러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 전염병이라는 두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더 순응적이게 되고 또 이런 사회적 규범이나 큰 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규범? 규칙에 순응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존에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약간 그거에 조금 벗어난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때로는 좀 어떨 때는 필요하긴 한데 때로는 좀 위험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그러니까 화풀이할 대상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공공의 적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처음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그 발생지, 그러니까 어디냐를 막 따지면서 거기를 왜 그걸 먹었어? 막 이런 비난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의 대상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들도 있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되거나 되게 이렇게 몸을 사리느라 자꾸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겁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거나 사회가 더 분열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좀 더 주의 깊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마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질병, 의학적인 관점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 이런 연구자로서 또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네. 뭔가 하긴 해야겠네요. 네. 한번 기획해 보시죠.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들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코로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거를 BBC에서 정리한 기사를 봤는데요. 좀 의미 있게 저는 느껴져가지고 소개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안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자꾸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사소한 것들이긴 하죠. 예를 들면 저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될까? 택배 박스를 그냥 손으로 만져도 될까? 택배는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위 우리가 결정 피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결정을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인류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되게 현명하고 안전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 피로가 당연히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니 이 결정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루틴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루틴과 패턴을 유지해 보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다면은 근데 재택근무의 단점이 그렇다면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좋긴 한데 의외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점심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택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원래대로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정 피로를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을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슈퍼마켓도 가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다 그냥 주문해서 받는다. 대신 택배를 받으면 소독제를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나름의 그걸 정하고 지키면 결정 피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우울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남편은 유일한 취미가 축구 아침에 나가는 거, 주말에 한두 번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축구 단톡방에 다들 거의 죽어가고 있대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미칠 것 같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는데 축구가 유일한 취미이던 사람은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몸 부딪히면서 막 땀나면서 활동하는 건데 그런 걸 못하는 것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하나? 그런 걸 가져봐. 뭐 아니면 다른 식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봐. 이런 메시지가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너무 한국인의 특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막 우스개 유머 이런 거에서 본 게 한국인은 여행을 일처럼 한다. 그래서 여행 가도 왜 스케줄 쫙 짜가지고 새벽에 딱 아침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활동이 제한돼서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알차게. 그래서 막 달고나 400번 저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도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뭔가 생산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휴식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너무 막 너무 열심히 알차게 살던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막 당황스럽고 조금만 쉬어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죠.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BBC에서 인터뷰한 언론인인 엘리자베스 유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일이며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다. 너무 위로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실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좀 시간을 늦췄다고나 할까요? 삶의 속도를 좀 늦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럴 때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이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결국은 상실에 대한 반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실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을 써보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게 있다면 슬퍼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찬찬히 따져보기도 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위로도 받고요. 네, 화도 내보고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좀 우울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초반에 그 광화문 집회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었잖아요. 이것도 벌써 2주가 되어가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허탈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그런 주변 상황들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이 느끼는 이런 생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마스크만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되게 너무 슬프고, 근데 그게 뭐 제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들 되게 힘들어 보이네 하면서 슬픈 뭐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결국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도 마스크 그렇죠. 끼고 있고, 일에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일종의 연대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연대감 속에서 좀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좀 근데 그게 우울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좀 루틴이 좀 깨졌었거든요. 그 상실감 중에 하나가 루틴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름의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루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제가 그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잖아요. 커피를 봉지에서 담고 그다음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따르고. 근데 한 1, 2주간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희 캡슐 커피도 있는 거.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냥 정말 편하게 캡슐 넣고 그냥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루틴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고 싫어지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대박사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나 눈물이 또로로 흘러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박사님이 단 것에 힘을 믿는다면서 케이크랑 커피 쿠폰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런 것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왜냐하면 우리 같이 연대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느끼고 있는 거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한테 힘을 주는 것, 좀 좋아하는 것, 좀 몰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 같은 거? 네, 저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은 대박사님하고 얘기하고 일요일 날은 다른 친구랑 이제 산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몸을 움직이고 제한된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다시 활기를 찾아서 루틴대로 살려고 상실을 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네. 너무 공감돼요. 저는 엄마들과의 연대가 저한테 힘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이 안 힘들겠냐마는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진짜 불쑥불쑥 내 안에 이런 화가 숨어져 있었다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수 있는 사람이라니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찾아오는 또 미안함, 잠든 아이를 볼 때 또르르 이 눈물 흐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내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엄마인 것 같아서 또 막 후회되고 이런 게 되게 큰데, 단톡방 같은 데서 오늘도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다, 난 진짜 왜 이래 이러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나는 10번 질렀어, 막 나는 더 했어, 오늘은 머리통을 한 대 때렸어, 막 이러면서 약간 다 자기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나는 더해, 너는 이랬구나, 이러다 보면 그래 또 하루를 버티는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할 수 있으면 연대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너무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면 다 변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변하지 않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무언가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막 애들이랑 가족끼리 막 열심히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어도 이랬었지. 그러니까 이전의 내 모습? 그런 것과 좀 비교해 보면서 그쵸.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식과 또 정서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상실감을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나눈 이런 방법들은 보통 우울과 상실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대처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죠. 어떤 정보가 진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가짜 뉴스에 더 현혹되기 쉽고 뭐 이런 거 우리 다룬 적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그런 정보에 집중해서 쓸데없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뉴스를 많이 안 봐요, 오히려. 네. TV나 이런 맞아요. 걸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뉴스를 끊는 것도 방법이에요. 때로는 너무 네네. 불안하다면. 네.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안으로 지금 그 확진자가 줄고는 있잖아요. 주는 추세고 성공적으로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뭔가 일이 생겨서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게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무력감? 이게 약간 저는 학습된 무기력이 될까봐 맞아요. 되게 걱정이 돼요. 다 손 놓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또 유행할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맞아요. 있겠죠. 지금 걱정됩니다. 네. 약간 공익방송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성공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잘 극복하면 우리 그때 한참 우리 K방역 성공적으로 해낼 때 외국 외신에도 막 우리 다 어깨 나오고. 쫙 펴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래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성공 경험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대하는 네.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연대하니까 우리 알편심 청취자들끼리도 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댓글 게시판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면서 뭐 저희가 댓글 달긴 했지만 아마 읽으시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정 얘기도 쓰시고 맞아. 서로 또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독특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충분히 타당한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감정들을 수용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표현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호가 한 말로 인사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일이며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